안녕하십니까. 강남 세브란스병원 비만대사술센터 안수민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비만 치료에 관한 또 체중 조절에 관한 이슈가 되고 있는 약물에 대해서 한번 더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환자분들한테 많이 받는 질문은 내가 그럼 약물을 선택해야 될지 수술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이 된다, 이런 질문들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약물과 수술의 체중 감량 효능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나한테 맞는 방법이 약물이냐 수술이냐는 문제와 수술이 좋으냐 약물이 좋으냐는 다른 질문입니다. 차원이 다른 질문인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하던 고민은 솔루션에 대한 고민입니다. 비만과 동반 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내가 약물을 선택할 것인가 수술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의 고민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정말로 선택의 단계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점은 지금 현재 나의 비만이 어떤 상태인가인 거죠.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질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치료 방법들은 굉장히 다양한데 대개는 질병 자체에 대해서도 결정이 되지만 그 질병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고 중증도가 어디에 도달해 있는지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좀 더 이해폭을 넓혀보기로 하죠. 나의 비만 어떤 상태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과연 나에게 적합한 것이 그러면 약물이냐 수술이냐 또는 일상생활의 패턴을 바꾸는 전통적인 그런 방법들 있죠. 운동을 한다든가 식이 조절을 한다든가 다 다를 겁니다. 정도에 따라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60cm 정도 되는 여자분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연령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분이 57kg이면은 정상 체중 구간에 맨 꼭대기에 와 계신 분이죠. 조금만 지나가면 이제 과체중이 됩니다. 그런데 체중이 더 늘어서 계산상으로 64 내지 65kg이 지나가면 1도 비만, 클래스 1 오비시티에 해당이 됩니다. 조금 더 지나쳐서 기간이 경과해서 77kg 구간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2도 비만이 진행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90kg이 되면은 9도 비만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 64kg일 때, 77kg일 때, 90kg일 때, 103kg일 때를 질병, 즉 비만병의 진행 정도라고 보고요. 이 모든 환자들을 구분하지 않고 약물이 좋을까 수술이 좋을까를 결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과체중과 아주 초기 단계의 비만 이런 거를 개선하고 또 초기 당뇨병이거나 아니면은 뭐 당뇨병이 아직 생기지 않은 당뇨 전 단계 환자들에 있어서 치료 방법이 뭐가 필요한지 또는 이제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 환자들한테 필요한 방법이 무엇인지 또는 90kg 이렇게 넘어가고요. 고도비만이 심하고 당뇨병 같은 것들이 많이 진행된 또 다른 동반 질환들 지방간이 심하다든가 간 섬유화가 진행되거나 아니면 심혈관 질환들 고혈압 약 드시고 계시고 이런 분들한테 이건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한데 이분들한테도 그럼 약제로 할 수 있느냐? 아니다, 뭐 수술이 필요하냐? 이건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비만의 상태가 어떤지를 평가해서 치료 방법 또는 개선 솔루션을 정하는 것이 맞다가 오늘 말씀드리는 요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들은 어떤 환자한테는 어떤 솔루션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없습니다. 약물과 수술은 완전히 다른 환자분들한테 해당이 되고 또 효능이나 지속성 차원에서 완전히 다른 카테고리에 속하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비교 연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걸 어떤 환자에게 어떤 방법이 적합한지를 추측할 수 있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는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좀 생각을 해보다가 지금까지 연구되어 있는 각각의 연구 결과를 잘 분석하면 어떤 환자에게 어떤 솔루션이 적합한지를 추측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방법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연구 결과들을 보면 과체중이나 초기 비만 그리고 이런 걸 개선시키고 당뇨병 같은 동반질환 초기 단계에서 또는 예방이 필요한 환자에게는 약물이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행된 그런 고도비만이나 아니면은 동반질환이 심한 경우에는 역시 수술이 더 훨씬 적합하다라고 결론을 잠정적으로 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 의견이 아니고요. 사견은 완전히 배제하고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서 도출된 추측입니다. 메타데이터 분석을 보면은 생활
혈관만 교정하는 거를 대조군으로 놓고 거기에 대해서 약제 효과를 비교한 것, 그리고 또 비만대사 수술을 비교한 무작위 대조 연구, 아주 질이 높은 거죠. 이것들을 각각을 꺼내서 비교를 이제 해본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약제를 썼을 경우에는 한 마이너스 10% 정도의 체중 감량이 있더라. 그리고 비만대사 수술에서는 마이너스 한 20에서 25% 정도의 체중 감량이 있더라. 그래서 두 개의 차이를 연구 방법론적으로 잘 분석을 하면은요, 마이너스 10.3% 포인트 정도의 두 개의 차이가 납니다. 또 다른 거를 한번 보면은요, 후양적 코호트 연구인데 일정한 범위에 거주하는 환자군을 가지고 수술과 약물 환자군을 비교한 거거든요. 이거는 필라델피아에 사는 3만 명 정도의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하이마크 헬스 인슈어런스라는 보험회사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거거든요. 2년 동안 추적 관찰을 해보면 약을 쓴 그룹에서는 수술 전 체중보다 10% 정도 체중 감량이 있었고요. 수술한 그룹에서는 28% 정도의 체중 감량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변수가 조금 더 제거된 그런 소규모 그룹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18% 정도 포인트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이제 리얼월드 데이터에 조금씩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규모를 줄여서 한 기관의 환자들을 가지고 변수를 거의 잘 제거할 수 있거든요. 한 기관에서 하면은 연령이라든가 뭐 등등등 환자의 캐릭터를 다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씩 생깁니다. 그래서 요로 데이터는 뉴욕에 있는 뉴욕 랑건 헬스 호스피탈하고 뉴욕시티 헬스 호스피탈하고 두 군데서 환자군 그 기관 안에서의 데이터를 뽑아서 분석한 거예요. 미국 비만대사외과학회에서 지난 10월에 발표된 내용이거든요. 보면 비만대사 수술한 환자들은 2년 동안 관찰했을 때 24%의 실체중 감소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제를 쓴 GLP-1에 대해 얘기하고 있죠, 오늘. 거기 환자분들은 마이너스 4.7%로 나왔습니다. 5배 차이가 납니다. 두 대상군의 변수를 제거하면 제거할수록, 그리고 두 군의 특성을 일치시켜 나가면 나갈수록 차이가 점점 커집니다. 처음에는 관계없는 그룹을 비교했을 때는 10%포인트, 조금 더 변수를 제거했을 때는 18%, 그거보다 더 변수를 제거한 약간 호모제니어스한 그룹을 했더니 4.7대 24라는 한 5배 가까운 차이가 나는 거죠. 실제로 헤드 투 헤드 비교를 해보면 아마도 차이가 이 정도 수준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수술 환자군은 장기간에 걸쳐서 추적을 하고 한 번 수술로 해놓고 계속 추적을 하는데, 약물군은 여러 가지 약물을 계속 투여할 수 있는 환자군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미국 데이터를 보면은 약물은 1년 안에 한 50%가 탈락을 하게 되고 2년 동안 쓰는 환자는 20% 정도 수준에 머뭅니다. 그래서 비교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이런 여러 가지 방법론을 통해서 비교를 하면 이런 느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수술과 약물 중에 나한테 적합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추측을 어떻게 도출해낼 수 있느냐는 그런 문제인데요. 약물 수술 비교에서 짚어봐야 되는 여러 가지 함정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한번 보면요, 약물군과 수술군에서의 체중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두 군에서 연구 결과가 퍼센트로 효능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거기 참여한 환자들의 수술 전 체중은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반 질환의 종류나 동반 질환이 진행된 정도도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당뇨가 생긴 지 얼마가 됐다든가 인슐린을 쓰네 안 쓰니 이런 차이들이 심하게 있는 거죠. 체중 감량 정도를 이제 측정하는 척도도요, 보통 지금까지 나와 있는 약물 치료에서는 그저 수술 전에서부터 몇 퍼센트 정도 감량됐냐 이런 걸 따지거든요. 근데 수술군에서는 실체중 감소가 몇 킬로그램이냐, 불필요한 체중이 얼만큼 감소됐느냐, 여러 가지 척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두 군 간의 직접 비교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리고 약물 중단을 하는 퍼센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동으로 통계에서 보정이 됩니다. 약물 효능 비교 연구에서는 추측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보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이 또 편향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의 합병증은 굉장히 과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 중단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과소평가된 점들이 있고, 약물의 이런 부작용들이 있죠. 췌장염이라든가 담낭염, 그 다음에 갑상선암 위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굉장히 과소평가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효능 비교, 두 솔루션에서 비교는 이런 변수들이 빠지면 그대로 데이터는 왜곡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양군의 몇 퍼센트
빠졌다는 그 각각의 리포트만 보고 두 개를 그냥 피상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을 제거하게 되기 때문에 연구들에 있어서 이제 그런 걸 평가하는 방법,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약자를 피코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떤 연구에 대해서 어떤 환자가 참여했나, 파퓰레이션입니다. 대상 환자. 그리고 어떤 약제나 치료를 솔루션을 했느냐, 인터벤션이죠. 그리고 도대체 거기서 어떤 지표를 측정했느냐는 겁니다. 퍼센트냐, 뭐 실체중 킬로그램이냐 이런 거겠죠. 여기서는 컴퍼레이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말로 이제 그거의 결과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들을 비교할 때는 이 하나하나 단계에서 다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 다 차치하고 언론에서는 그저 퍼센트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추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적합한 경우를. 그러면 약물이 적합한 경우는 이 데이터를 정리한 걸 보면